대통령 각하,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5년 내에 우리 러시아의 우주 기술은 완전히 뒤처지게 됩니다. 크렘린궁 깊숙한 곳, 극비 회의실의 로고진 부총리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테이블 주위에 앉은 러시아 최고위 인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기 러시아 최고 지도부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겨울은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가혹합니다. 오늘도 영하 25도를 기록한 이 도시에서 아침부터 위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크렘린에서 온 전화였죠.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 공학부 교수이자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첨단기술연구소 소장 니콜라이 이바노바입니다. 20년 넘게 러시아의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해온 과학자입니다. 특히 우주, 방위산업,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서 푸틴 정부의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러시아와 한국의 기술 발전을 비교한 그래프가 걸려 있습니다. 1990년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앞서 있었지만 2022년 현재는 그래프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 현실을 매일 보며 저는 러시아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긴급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바노바 교수님, 오후 3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안보회의가 열립니다. 교수님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경고해온 기술 격차의 위기가 이제야 최고 위층에 인식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그 우려가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크렘린궁 내부의 회의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최고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안보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기술 자립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우리의 핵심 산업들이 마비 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바노바 교수, 당신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데이터를 제시하며 러시아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현재 우리 러시아의 첨단 산업 분야는 심각한 기술적 공백 상태입니다. 반도체, 정밀기계, 로봇공학, 첨단 소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우리는 최소 15년에서 20년 뒤처져 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지도자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일부는 머리를 숙인 채 메모를 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지만 서방의 일방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기술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경제개발부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쟁이 격화되던 순간 푸틴 대통령이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켰습니다. 제 발언에 로고진 부총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바노바 교수 말이 맞습니다. 우리 우주 프로그램이 좋은 예입니다. 소유주 로켓은 60년대 기술의 연장선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자체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토론과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점차 현실을 직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회의 말미에 푸틴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바노바 교수, 당신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기술 협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위기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모스크바 외곽의 한 반도체 연구소. 칼을 베어도 얼음이 나올 듯한 추위 속에서 저는 미하일 소볼레프 연구소장과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주차장을 지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서며 소련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던 이 시설이 이제는 얼마나 구식이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바노바 교수님, 이쪽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소볼레프 소장이 커다란 철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지만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서자 연구원들이 장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방진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소장은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러시아 최첨단 반도체 설비입니다. 90나노미터 공정까지 구형 가능합니다. 국가 예산 15억 루블이 투입된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한국의 삼성은 이미 3나노미터 공정을 상용화했는데 30배 이상의 기술 격차입니다. 15억 루블의 국가 예산이 사실상 낭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하일, 솔직히 말할까요? 이 장비들은 한국에서라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연구원들도 우리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뒤처진 겁니까? 단순히 몇 년이 아닙니다. 우리가 90나노미터 공정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세 자릿수 더 작은 크기의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소장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고 방 안에는 러시아의 기술적 현실에 대한 무거운 깨달음이 가득했습니다. 보드카 한 병이 비워질 무렵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개발하려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틀 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자동차 공장. 눈과 비가 섞인 궂은 날씨였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거대한 공장 건물이 우울하게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전모를 받아쓰고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쇳소리와 기계 작동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여기서 로봇 없이 사람의 손으로 조립하고 있습니다. 공장장 블라디미르가 공장 라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묵묵히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숙련되었지만 전체적인 공정은 놀라울 정도로 구식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의 생산성은 현대자동차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같은 차를 만드는데 우리는 5배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 품질 편차도 큽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무언의 조화 속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으며 사람들은 주로 로봇을 감독하거나 복잡한 작업에만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공장 내부의 소음 속에서도 그의 놀란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실제 공장입니까? 영화 세트장이 아니고요? 네, 그것도 10년 전 영상입니다. 지금은 더 발전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죠. 그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년 넘게 자동차 산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의 얼굴에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경쟁해야 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따라잡으려 하지 말고 그들이 이미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공장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하면서 블라디미르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러시아는 소련 시절부터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왜 이렇게 뒤처진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연구해온 질문입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는, 그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발사 통제실. 소유주 로켓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발사대 위에 서 있는 소유주 로켓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레프 안드레이비치 총감독이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깊은 주름이 더 깊게 패인 듯했습니다. 이바노바, 이건 비공식적인 대화입니다만 우리 로켓 기술이 위험 수준까지 낙후되었습니다. 소유주는 본질적으로 60년대 설계에 기반한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구식 엔진의 디지털 컨트롤 시스템만 덧붙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자체 발사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있었지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을 발전시켰죠. 우리는 옛날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 최초 우주인을 배출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우리를 퇴보시켰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우주과학자로서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묻어났습니다. 교수님, 정말 한국의 우주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습니까? 네, 그들은 우리가 50년 전에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뛰어넘었습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 우주 기술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최신 재료와 설계 방식을 적용했죠. 한국은 이미 화성 궤도선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화성이요? 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의 장점을 모두 배우고 거기에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했습니다. 통제실 한쪽에서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레프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로켓 개발에 한국의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엔지니어들도 알고 있습니다. 2023년 겨울 모스크바 근교의 초호화 리조트. 창밖으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벽난로 앞에 모인 이들은 러시아 최고위 인사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휴양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비공식 모임이었습니다. 벽난로에 타오르는 불꽃이 참석자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세르게이가 벽난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으로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군사 기술조차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관의 솔직한 발언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소에 이런 솔직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크렘린이 아니었고 여기서의 대화는 공식 기록에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한 석유 재벌이 불쑥 물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꺼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위성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의 자원만 탐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3의 길이 필요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벽난로에 불꽃이 튀면서 나무가 타는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제3의 길이란 무엇입니까?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입니다. 방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이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그들은 서방의 동맹국이지만 실용주의적입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정치적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합니다. 이바노바 교수,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이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농업 국가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장성이 코웃음 쳤습니다. 어째서 우리 러시아가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세계를 이끌었던 나라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네요. 이끌었던 나라.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할 때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에 어떤 형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계기로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반대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점차 현실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로 한러 기술 협력 가속화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출범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임명되었고 첫 임무는 한국의 핵심 기술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개월의 연구 끝에 저희 팀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몇몇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로봇, 바이오, 신소재, 우주기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은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팀은 한국 기업들의 연구 논문, 특허, 제품 스펙까지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협력해야 할 우선순위 분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8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고 각 장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기대 효과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크렘린궁 내부 비공개 회의실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핵심 멤버들에게 한러 기술 협력 가속화 프로젝트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모스크바의 여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5가지입니다.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첨단 제조, 방위산업, 우주기술입니다. 저는 각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과 타임라인을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모를 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위산업 부문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자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한 주제였지만 사실 러시아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군 참모총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미래 전쟁은 기술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재래식 무기 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군의 전술 네트워크와 디지털 전장 관리 시스템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체계를 자체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통합 전투 시스템, 무인 체계, 정밀 타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장성이 의구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군 생활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기술을 공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무기 기술 공유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술 중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기술들이 많습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첨단 소재, 센서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중용도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민간 협력입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민간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우고 그들의 기술 발전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바노바 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후 푸틴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떠나고 회의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크렘린 궁의 황금돔이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바노바 교수, 정직하게 말해보세요.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합니까? 저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하며 답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려 하기보다는 한국의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러시아가 누군가의 파트너가 된다는 개념은 그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경력 전체가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받쳐져 왔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이었습니다. 세계는 변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는 협력의 시대입니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조차도 서로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택적 협력을 통해 우리의 강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정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실적인 판단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계속 추진하세요. 당신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방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기술 협력이 갖는 가장 큰 잠재력은 시너지 효과에 있습니다. 2023년 늦가을 상트페테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저는 한국의 과학자 몇 명을 초청했습니다. 겉으로는 학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양국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세미나장은 19세기에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지만 안에서 논의되는 주제는 21세기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올렉 페트로비치 회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우리 러시아의 수학, 물리학, 화학 분야 기초 연구와 한국의 산업화 능력이 결합된다면 한국 측 참석자인 박 교수가 문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초과학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론을 상용화하는 데 뛰어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녁 만찬 자리에서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인 안드레이 가임이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핀을 발견했을 때 저는 맨체스터 대학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아닌 러시아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금처럼 상용화되지 못했을 겁니다. 발견과 상용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간극을 메우는 데 탁월합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론적 깊이와 한국의 실용적 접근이 만나면 어떤 혁신이 가능할지에 대한 흥미로운 상상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과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러시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바노바 교수, 당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국가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러시아의 학자가 한국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룩한 기술적 성취가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배우고자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국을 깊이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스크바의 크렘린 궁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가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취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조차 여러분의 기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니콜라이 이바노바 교수님의 소중한 증언 어떠셨습니까?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월드감동TV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